17세기 중국, 한 명의 승려가 17년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는 불경뿐만 아니라 제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지식이 담겨 있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 책, 대당서역기는요, 한 구도자의 순례가 어떻게 한 제국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되었는지 그 위대한 여정을 담은 기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불법을 찾아 떠난 한 승려의 개인적인 여행기가 어떻게 대륙을 경영하려는 제국에게는 비밀 군사지도가 되고 또 수세기 동안 서쪽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안내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현장이라는 인물이 왜 그토록 위대한 여정을 떠나야만 했는지 이해하려면 당시 중국 불교가 처한 상황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롤러코스터와 같았거든요.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서기 515년에는 불교 경전이 무려 5,400건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불과 수십 년 뒤 6세기 후반 북주 무제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박해가 시작됩니다. 사찰은 불타고 경전은 잿더미가 되고 승려들은 강제로 환석당했죠. 그런데요, 이 모든 시련을 딛고 7세기 초 수나라가 들어서자 불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불활합니다. 수도 장안은 다시 불교의 중심지가 되었죠. 바로 이 꺼질 듯 타오르기를 반복하는 격동의 시대가 현장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필요로 하게 된 겁니다. 네, 이처럼 거대한 부흥과 끔찍한 탄압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수많은 불교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깊고 치열한 지적 논쟁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만큼 모두가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갈망했던 거죠. 바로 이런 환경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한 명을 위한 완벽한 무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13살. 여러분은 13살 때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현장은 바로 이 나이에 자신의 길을 정했습니다. 당시의 관리였던 정선과라는 사람이 어린 현장을 보고는 그 눈빛과 태도에서 보통 아이와는 다른 아주 비범한 기운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파격적으로 그를 승려로 특별히 발탁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떡잎부터 알아본 거죠. 승려가 된 현장은요, 지식을 그냥 배우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마치 거대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닥치는 대로 경전을 흡수했습니다. 다른 승려들이 평생을 바쳐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심오한 철학들을 차례차례 정복해 나갔죠. 생과 사의 궁극적인 해탈을 다루는 열반경부터 가장 복잡한 논리로 유명한 섭대승론까지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걸어다니는 경전이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당시 기록들을 보면 그의 지성에 대한 묘사는 거의 초인적이에요. 바로 이 문장처럼 말이죠. 한 번 들으면 그 전체를 깨우쳤고 한 번 보면 영원히 기억하여 주변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했다. 이게 그냥 훌륭하다는 칭찬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마치 사진을 찍듯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요즘 말로 하면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진 한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였다는 생생한 증언인 거죠. 그렇게 17년이란 시간이 흐릅니다. 그가 다시 당나라 땅을 밟았을 때 그는 더 이상 진리를 찾아 떠났던 어린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역과 인도 대륙의 지리, 문화, 군사, 정치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가 가득 차 있었죠. 그야말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제국 최고의 정보 자산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당시 당나라에게 서역은 기회 땅이자 동시에 미지의 위협이 도사리는 곳이었습니다. 황제였던 당태종은 현장의 가치를 즉시 알아봤어요. 그의 머릿속에 담긴 지식이 단순한 종교적 정보가 아니라 제국의 팽창의 결정적인 전략적 자산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렇게 명합니다. 그대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 우리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모두 다 이야기하라. 바로 이 한마디로 한 승려의 개인적인 순례는 제국의 공식적인 프로젝트로 격상됩니다. 당태종은 현장의 능력에 너무나도 감탄한 나머지 그에게 최고의 제안을 합니다. 속세로 돌아와 나를 도와 이 제국을 함께 다스리자. 이건 사실상 재상, 즉 총리가 되어달라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현장의 목표는 세속의 권력이 아니었죠. 그는 이 몸이 닿을 때까지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는 것으로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게 해주십시오라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리하여 마침내 위대한 대업이 시작됩니다. 장소는 수도 장안의 홍복사. 황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살아있는 도서관 현장이 17년간의 기억을 하나씩 풀어내고
그의 천재적인 제자 변기가 그 모든 것을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말하고 한 사람은 기록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협업 중 하나가 바로 이 순간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죠. 이 책이 어떻게 세상을 그려나가는지, 그가 방문했던 땅, 임도라는 이름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인도라는 이름이 당시 당나라 말로는 달을 의미한다고 풀이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생명이 번뇌 속에서 끝없이 윤회하는 이 기나긴 무명의 밤에 인도의 성현들이 나타나 세상을 이끄는 것이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을 비추는 밝은 달과 같다는 아주 시적인 비유입니다. 밤하늘의 별빛도 많지만 어찌 달의 밝음에 비하겠냐는 거죠. 처음 접하는 낯선 문화를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현장은 가장 먼저 그 사회의 기본 구조, 즉 뼈대를 설명합니다. 바로 사성이라고 불리는 4개의 계급 제도죠. 가장 위에는 종교 의례를 담당하는 사제 계급, 바라몬이 있고 그 아래에 왕족과 전사 계급인 쿠샤트리아, 상인 계급인 바이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민 계급인 슈드라가 있습니다. 현장은 이 계급이 아주 엄격해서 서로 섞여 결혼하는 일도 없다고 명확히 기록합니다. 이건 당시 중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중요한 정보였을 겁니다. 정확한 정보는 정확한 측정에서부터 시작되죠. 현장은 책 전체에서 요자나라는 일관된 거리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 정의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바로 옛날 성스러운 왕의 군대가 하루 동안 행군하는 거리입니다. 이건 단순히 학문적인 엄밀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정보는 곧 제국의 군대나 사절단이 어떤 나라로 이동할 때 며칠이 걸릴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굉장히 실용적인 군사적, 행정적 데이터였던 셈입니다. 본격적으로 인도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은 먼저 당시 당나라 사람들에게는 익숙하면서도 잘 알지 못했던 존재, 이른바 호인들의 세계를 조명합니다. 실크로드를 오가며 귀역하던 이 이국적인 사람들은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현장은 그들의 풍습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 표를 보면 현장의 관찰이 얼마나 집요하고 체계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치관 항목을 한번 보세요. 재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의는 가볍게 여긴다고 하죠. 사회구조에서는 여자의 말을 존중한다는 대목이 눈에 띄는데 이건 당시 가부장적인 당나라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기록이었을 겁니다. 특히 장례와 애도 방식은 꽤 충격적입니다.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얼굴에 일부러 상처를 내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옷을 찢는다고 하죠. 심지어 좋은 일에는 흰옷, 굳은 일에는 검은 옷을 입는다는 것까지. 이 모든 디테일 하나하나가 제국에게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귀중한 정보였던 겁니다. 자, 이제 당나라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고창국이라는 완충지대를 등지고 마주한 첫 번째 독립왕국. 과연 그곳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현강과 함께 도착한 첫 번째 목적지는 아기니국입니다. 그의 기록을 따라가 보면요. 눈앞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 같은 분지가 펼쳐집니다. 그 안에서는 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다 키운 수수와 보리가 자라고 아주 달콤한 포도와 석류가 열리죠. 사람들의 성품은 소박하고 정직하며 놀랍게도 멀리 인도로부터 전래된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단 몇 문장만으로 한 왕국의 지리, 경제,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기질까지 완벽하게 요약해냅니다. 마치 현대의 국가정보 보고서 같죠? 이 야기니국은 거대한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록을 첫 페이지로 수많은 왕국과 도시,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국의 새로운 세계 지도가 되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한승려의 발걸음이 어떻게 대륙의 지정학을 바꾸고 역사의 물줄기를 도려놓았는지 우리는 이제 막 그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을 열었을 뿐입니다. 지난 시간 현장은 수많은 고비를 넘어서 드디어 국경을 넘었죠. 자, 오늘 우리가 대당 서역길을 통해 함께 떠나볼 여정은요. 그가 서역 땅에 발을 딛고 처음으로 마주한 거대한 관문, 바로 저 험준한 산맥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기묘하고 섬뜩한 경고가 주어졌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붉은 옷은 절대 입지 말 것, 박을 지니지 말 것, 그리고 큰 소리로 떠들지 말 것. 이 규칙들 뭔가 심상치 않죠? 앞으로 펼쳐질 여정이 그냥 힘든 산행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미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앞에 나타난 첫 번째 거대한 시련은 바로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산맥,
오늘날의 캔산 산맥이었습니다. 이곳은 그냥 길이 험하고 높은 산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신화와 현실이 뒤섞여 있고 자연의 무시무시한 힘과 초자연적인 공포가 함께 존재하는 그런 땅이었죠. 이 산을 넘는다는 건요, 그 땅을 지배하는 기묘한 규칙들에 철저하게 복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체 그 얼음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 기묘한 규칙과 공포의 실체는 또 뭐였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이 길을 지나던 여행자들이 느꼈을 그 공포가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첫 번째, 난폭한 용이 나타난다. 아니, 용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 우리야 에이 설마 하겠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용은 진짜 공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깊은 계곡에서 울려 퍼지는 바람소리, 갑작스러운 눈사태 같은 것들이 전부 이 산을 지배하는 용의 분노라고 생각했던 거죠. 거기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폭풍,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모래와 돌 같은 자연재해는 말 그대로 목숨을 위협했고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마지막 항목입니다. 금기를 어기면 바로 그 즉시 재앙이 닥친다는 믿음. 그러니까 이 금기들은 그냥 규칙이 아니라 여행자들의 정신을 바짝 옥죄는 그런 족쇄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책에 쓰인 이 구절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조심하세요 정도의 권고가 아니었던 거죠.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가는 곳마다 재앙이 따르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는다. 이건 이 산맥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법칙이었던 거예요. 여행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기 옷 색깔을 혹시 내가 박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내 목소리가 너무 크진 않나? 이걸 계속 스스로 검열해야 했던 겁니다. 이런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 속에서 현장은 오직 부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만으로 묵묵히 그 죽음의 산을 넘었던 거죠. 그렇게 숨이 턱 막히는 죽음의 산맥을 통과하자마자 현장의 눈앞에 와,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바로 거대한 호수와 비옥한 땅이었죠. 방금 전까지 겪었던 그 폐쇄적이고 위협적인 공간과는 정반대, 아주 광활하고 경이로운 풍경이 나타난 거예요. 현장은 아마 이곳에서 잠시나마 숨을 돌리면서 인간을 압도하는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경외감을 느꼈을 겁니다. 현장이 마주한 이 거대한 호수는 대청지, 오늘날 키르기스스탄의 이시쿨 호수인데요. 그 둘레가 무려 1000여리, 그러니까 약 400km에 달했다고 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상상이 되시나요? 그만한 호수가 눈앞에 쫙 펼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내륙의 바다 같았고 수많은 강물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와서 거대한 물의 세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호수가 그냥 크기만 한 게 아니에요. 특징들이 아주 뭐랄까 신비롭게까지 합니다. 물빛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푸른 색이었고요. 맛을 보면 짜고 썼다고 해요. 파도는 또 어찌나 거칠게 몰아치는지 정말 바다 같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 책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용과 물고기가 함께 산다. 이 기록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이 거대하고 변덕스러운 호수를 얼마나 경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 예측 불가능한 날씨나 물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전부 이 호수에 사는 신성한 용 때문이라고 믿었던 거죠. 이런 경외심은 당연히 종교적인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이 신비로운 대청지를 지나는 여행자들은 그냥 무사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비는 수준을 넘어서 희생물을 바치면서 적극적으로 복을 빌었어요. 앞서 지나온 얼음산에서는 하지 마라는 금기를 지키면서 소극적으로 순응했다면 여기서는 좀 다른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그 힘에 맞서기보다는 오히려 그 힘에 기대서 복을 구하려는 인간의 겸허한 자세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대청지를 지나 서쪽으로 가다 보니 현장은 또 다른 놀라운 장소에 도착합니다. 바로 천천. 글자 그대로 1000개의 샘이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사막이랑 험준한 산들만 보다가 이런 곳에 도착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수많은 샘이 솟아나서 풀과 나무가 무성한 정말 천국 같은 오아시스였을 겁니다. 날씨마저 좋아서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돌궐의 지배자 가한이 매년 여름 더위를 피해서 머무는 별장 같은 곳이었다고 해요. 이곳 천천의 풍경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사슴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슴들이 우리가 아는 그런 야생 사슴이 아니에요.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대부분 목에 방울이 달린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요.
사람을 봐도 놀라서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마치 인간과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신화 속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이 비현실적으로 평화로운 모습은 이 사슴들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었던 가한의 특별한 사람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와,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가한이 내린 절대적인 명령이죠. 이 사슴을 죽이는 자는 극형에 처하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 짧지만 단호한 문장에서 가한의 강력한 권위와 함께 이 동물들에 대한 그의 특별한 애정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보통 정복과 전쟁으로 상징되는 유목민 군주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죠. 자연의 생명을 존중하는 의외의 모습입니다. 이 엄격한 명령 덕분에 천천의 사슴들은 인간의 위협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평화로운 천천을 뒤로하고 여정을 계속하던 현장은 탈라스라는 도시 근처에서 정말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낯선 이국 땅 한가운데서 발견한 작은 중국인 마을. 이건 현장에게 정말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동포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슬픈 역사에 대한 연민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곳에는 약 3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공동체가 있었어요. 300호? 이 시자가 뭘 의미할까요? 주변의 거대한 돌골 문화 속에서 정말 작은 섬처럼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고립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뜻이죠. 수백 년 동안 이 낯선 땅에서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들의 사연을 들어보니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은 자기 발로 이곳에 온 게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이 전쟁 포로로 돌궐에 납치되어 온 거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한 곳에 모여 살면서 작은 성을 이루고 공동체를 지켜왔던 거죠. 현장은 그들의 얼굴에서 자신과 같은 뿌리를 보았겠지만 동시에 그들의 눈빛에서는 고향을 잃고 대대손손 이방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깊은 슬픔을 읽었을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이 사람들의 삶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수백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겉모습은 돌골 문화에 동화됐습니다. 집 짓는 방식이나 옷차림, 일상의 관습 같은 것들은 주변 돌골 사람들과 거의 같아진 거죠.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핵심적인 유산, 즉 정신과 문화를 굳건히 지켜냈어요. 바로 그들의 언어와 예의 범절이었죠. 겉모습은 변했지만 정체성의 뿌리는 여전히 중국에 자아 있었던 겁니다. 마치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잎과 가지 모양은 바뀌었지만 땅속 깊은 뿌리는 변치 않은 나무처럼 말이죠. 문화적 유산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정말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제 현장은 힌두쿠시 산맥의 일부인 흑령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산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문화권으로 들어섭니다. 이 책에서는 이 지역 사람들을 통틀어서 호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특정 민족이라기보다는 당시 중국에서 서북쪽 이민족들을 넓게 부르던 말이에요. 현장은 이들의 아주 독특한 풍속과 가치관을 정말 상세하게 기록해뒀습니다. 지금부터 현장의 눈을 통해 당시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인들의 가치관, 그 핵심을 딱 보여주는 비교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재화, 즉 돈과 재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반면에 인, 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이나 의리는 가볍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환경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실크로드를 오가며 무역을 하고 때로는 약탈을 하면서 살아가는 유목사회에서는 당장의 생존과 이익이 더 중요했겠죠.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보다는 손에 쥘 수 있는 재화가 더 큰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유교 문화권의 지식인이었던 현장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충격적인 가치체계였을 거예요. 그들의 사회적인 관습도 아주 독특했습니다. 결혼에 복잡하고 정해진 예법이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귀하고 천한 것을 나누는 엄격한 계급 질서가 없었다고 해요. 특히 이 마지막 부분, 여자의 말을 존중해서 남자의 격이 낮다는 기록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당시 중국의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랑 비교하면 이건 뭐 거의 180도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아마 남성들이 교역이나 전쟁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던 유목사회에서 여성들이 가정을 지키고 재산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이 호인들의 풍속 중에서 아마 가장 강렬하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일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치르는 장례의식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보면 그 문화의 가장 깊은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호인들의 방식은 현장에게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줬을 만큼 격렬하고 독특했습니다. 장례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겠네요. 먼저 유해는 땅에 묻는 매장이 아니라 불에 태우는 화장을 했고요. 그리고 정해진 애도 기간, 3년상 이런 게 없었다는 점도 특이합니다. 슬픔을 꾹꾹 눌러 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폭발적으로 표현했던 거죠. 그리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수많은 가축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재산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죽음 앞에선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바쳤던 겁니다. 그럼 그 격렬한 슬픔의 표현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슬픔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냈어요. 얼굴을 긁고 귀를 자르고 머리카락을 베고 옷을 찢는 등 자해에 가까운 행동을 했습니다. 슬픔을 내면으로 사귀는 유교 문화의 절제된 애도 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죠. 자신의 고통을 육체로 직접 보여줘야만 그게 진정한 애도라고 생각했던 아주 원초적이고 강렬한 문화의 한 단면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마지막 조각, 바로 옷 색깔인데요. 이들의 색깔 상징은 또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결혼식 같은 좋은 날에는 흰 옷을, 장례식 같은 슬픈 날에는 검은 옷을 입었대요. 지금 우리랑 비슷하네? 싶지만 당시 중국에서는 상복으로 흰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현장에게는 또 다른 문화적 차이이자 세상은 참 다양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자, 한번 돌아볼까요? 얼음산의 기묘한 금기에서 시작해서 신비로운 대청지를 지나고 돌궐가한의 특별한 사슴들을 만나고 이국 땅의 동포들과 가슴 아픈 조우를 했으며 마침내 호인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까지 목격했습니다. 현장은 이 모든 낯설음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알던 세계가 얼마나 작은 부분이었는지를 온몸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그는 이 모든 경험을 안고 드디어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인도를 향합니다. 과연 불교의 발상지 인도는 그에게 또 어떤 놀라움과 시련 그리고 깨달음을 안겨주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분석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세기 인도, 지금으로부터 무려 1400년 전의 세상이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하는 것과는 아마 많이 다를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겐 그 시대를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장법사, 우리가 흔히 삼장법사라고 부르는 분이죠. 그가 목숨을 걸고 불법을 찾아 떠났던 위대한 여정의 기록, 바로 대당 서역기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단지 신화나 전설 속의 인도가 아니라 7세기 사람들이 실제로 숨쉬고 살아가던 고대 인도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현장이 처음 인도 땅을 밟았을 때 마주했던 그 거대한 세계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가 묘사한 인도의 이름과 지리부터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 그리고 그 사회를 지탱하던 복잡한 구조까지 그의 눈을 통해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여정의 시작은 그곳의 이름부터 알아보는 거겠죠? 현장은 책의 서두에서 인도가 왜 인도라고 불리는지에 대한 아주 시적인 설명을 남깁니다. 당시 당나라 말로 인두는 달을 의미했다고 해요. 이건 그냥 우연히 붙여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밤하늘에 떠있는 달은 유일한 빛이 되어주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끝없는 무지, 즉 무명의 긴 밤을 헤매는 중생들을 저 땅의 성인과 현자들이 마치 달빛처럼 이끌어준다는 아주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7세기 인도가 스스로를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품은 땅으로 여기고 있었는지 그 자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 인도, 달의 땅입니다. 현장에 마주한 인도의 첫인상은 과연 어땠을까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현장은 이 인두, 즉 달이라는 이름을 정말 아름답게 풀이합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생사의 고통,
그 무명의 밤을 헤매는 인간들에게 성현들이 나타나 그 길을 비춰주니 바로 달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달의 땅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고귀한 계층이었던 바라문, 즉 브라만 계급의 명칭에 따서 이 광활한 지역 전체를 바라문국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하나의 땅에 두 개의 이름이 있다는 건 그만큼 인도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양했다는 뜻이겠죠. 하나는 정신적인 등불로서의 의미, 다른 하나는 사회 계급 구조를 반영한 이름이니까요. 그럼 그 땅의 크기는 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현장은 5인도, 즉 5인도의 둘레가 무려 9만 여리에 달한다고 기록했습니다. 9만 리라니 감이 잘 안 오시죠? 당시 당나라 시대의 1리가 지금의 약 500m 정도라고 하니까 이걸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무려 4만 5천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구의 둘레가 약 4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한 바퀴 도는 것보다도 더 긴 거리라는 뜻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현장이 발을 디딘 세계가 얼마나 광대했는지, 그리고 그의 여정이 얼마나 장대한 스케일이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 광대한 땅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현장은 인도를 마치 눈앞에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하듯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북쪽은 넓고 남쪽은 좁아서 초승달 같다고 하고요. 삼면은 거대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에는 거대한 설산,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 병풍처럼 버티고 서 있죠. 이 거대한 영토 안에는 놀랍게도 70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왕국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기후는 전반적으로 매우 덥고 습했다고 하고요. 지역별 특징도 아주 뚜렷했습니다. 북부는 험준한 산악지대, 동부는 강과 계곡이 흐르는 비옥한 땅, 남쪽은 온갖 초목이 무성한 반면에 서쪽은 바위가 많고 척박했다고 기록했죠. 한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나 다채로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거대한 지도를 봤으니 그 안을 채우고 있던 사람들의 삶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장, 삶의 풍경입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또 어떤 집에서 살았을까요? 7세기의 인도의 의복 문화에서 가장 흥미롭고 독특한 점은 바로 바느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옷을 가위로 자르거나 꿰매지 않고 커다란 천 한 장을 몸에 감거나 둘러서 입는 방식이었죠. 남성들은 보통 천을 허리에 두르고 겨드랑이 밑으로 감싸서 왼쪽 어깨는 덮고 오른쪽 어깨는 드러내는 스타일이었고요. 여성들은 좀 더 긴 천으로 무릎까지 덮고 양 어깨를 모두 감싸는 형태였습니다. 옷감으로는 흰색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오히려 색깔 있는 화려한 옷은 가치가 낮다고 생각했대요. 재료는 야생 누에꼬치에서 뽑은 비단부터 면, 삼배, 아주 고운 양털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옷만 입는 게 아니라 콧수염을 밀어서 독특한 모양을 내거나 머리에 화관을 쓰고 목걸이를 거는 등 저마다의 멋을 내는 모습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식생활은 어땠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채식 위주의 문화였습니다. 쌀 같은 곡물이나 우유, 그리고 우유를 정제해서 만든 버터인 기, 암설탕과 온갖 과일이 주식이었죠. 고기는 대부분 먹지 않았지만 양고기나 사슴고기 정도는 가끔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입에 대서는 안 되는 엄격하게 금지된 고기 목록이 있었습니다. 소, 당나귀, 코끼리, 말, 돼지, 개, 여우, 사자, 원숭이 같은 동물들이었죠. 만약 이 금기를 어기고 이런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부정한 존재로 낙인찍혀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 격리된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던 거죠. 술 문화는 계급에 따라서 뚜렷하게 나뉘었습니다. 왕족이나 무사계급인 크샤트리아는 포도나 사탕수수로 만든 비교적 맑은 술을 마셨고 상인 계급인 바이샤는 그보다 더 독한 발효주를 즐겼습니다. 반면에 성직자 계급인 승려와 바라문은 과일즙 같은 음료는 마셨지만 그걸 술의 범주에 넣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현장의 기록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위생과 정결에 대한 그들의 엄격한 관념입니다. 예를 들어 흙이나 나무로 만든 그릇 있잖아요. 이걸 놀랍게도 단 한 번만 쓰고 버렸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편리함 때문이 아니라 한 번 사용한 그릇은 부정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회용 문화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금이나 은, 구리 같은 금속 그릇은 아주 소중히 여겨서 매번 식사가 끝나면 광이 날 정도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식후에는 반드시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이를 정리하고 물로 입을 헹궜는데 이 모든 정결 의식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과 몸이 닿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용변을 본 후에는 늘 물로 몸을 씻고 몸에는 전단향이나 울금 같은 향유를 발랐죠. 이런 습관들은 단순한 청결을 넘어서 몸과 마음의 정결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공간에서 살았을까요? 일반 서민들의 집은 내부는 아주 깔끔하게 정돈했지만 외관은 비교적 소박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문을 반드시 동쪽으로 냈고 집주인은 동쪽을 향해 앉는 것이 관례였다는 겁니다. 앉을 때는 주로 새끼줄 같은 걸로 엮어서 만든 의자를 사용했고요. 그런데 사찰, 즉 승가람이라고 불리는 승려들의 거처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그 시대의 대성당이나 마찬가지였죠. 벽돌과 돌로 아주 견고하게 지어졌고 내 귀퉁이에는 망루가 서 있고 건물은 3층 높이의 누각으로 이루어진 정말 웅장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석가래와 대들보에는 온갖 진귀한 형태의 조각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벽과 창문은 다채로운 색으로 화려하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 우리는 당시 사회의 부와 기술 그리고 최고의 예술적 역량이 어디에 집중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종교 건축이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의식주, 즉 물리적인 세계를 둘러봤습니다. 이제 그들의 정신세계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세 번째 장, 지식의 구조입니다. 과연 7세기 인도의 언어와 교육 시스템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인도의 문자는 그 기원부터가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누가 만들었냐고요? 바로 창조의 신 브라마가 처음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원래 47개의 글자로 이루어졌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기본 문자들을 이리저리 조합해서 세상의 모든 사물과 개념을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고 지역이 달라지면서 말과 글이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는 했지만 현장은 그 근본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중인도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가장 상세하고 정확하며 그 억양이 온화하고 우아해서 마치 신들의 언어와 같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인도의 말이 모든 언어의 모범이자 표준으로 통용되었던 겁니다. 당시 인도의 교육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먼저 실담이라고 불리는 12장짜리 입문서로 글을 깨우쳤습니다. 우리로 치면 가나다라를 배우는 기초과정인 셈이죠. 그리고 7살이 되면 본격적으로 오명이라고 불리는 5가지 핵심 학문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이 아주 미묘하고 심오한 개능까지 깨우칠 수 있도록 이끌었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은 30살쯤 되면 학문을 완성하고 비로소 자신의 뜻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교육이 단지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학문을 마친 인재들은 관직에 나아가 나라에서 주는 복록을 받으며 자신들이 배운 지식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경로로 여겨졌습니다.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다면 학자들이 필수로 익혀야 했던 이 오명이라는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놀랍도록 종합적인 학문책이었습니다. 첫째는 성명, 즉 언어학과 문법학입니다. 둘째는 공교명, 기술, 공예, 건축, 심지어는 수학과 천문학까지 포함하는 분야입니다. 셋째는 의방명, 바로 의학이고요. 넷째는 인명, 진위와 시비를 가리는 논리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는 내명, 궁극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내면의 철학, 즉 종교와 철학을 아우르는 학문이었습니다. 이 커리큘럼을 한번 보세요. 언어, 기술, 의학, 논리, 철학, 이 모든 걸 다 꿰뚫는 사람을 길러내려 했던 겁니다. 당시의 이상적인 인재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분야를 섭렵한 전인적인 지식인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교육과정 외에 사제 계급인 바라문은 그들만이 전수받는 특별하고 신성한 지식체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베다론, 즉 4가지 베다에 대한 학문입니다. 첫 번째는 수베다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다루는 학문, 바로 오늘날의 아유르베다의 원형입니다. 두 번째는 사베다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는 복잡한 의식과 절차에 대한 학문입니다. 세 번째는 평베다로, 사회적 예법부터 점술, 군사 전략까지 다루는 실용적인 학문이었고요. 마지막 4번째는 술베다로, 주술적인 힘을 가진 주문이나 특수한 기술, 비술적인 의학 지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4가지 베다는 바라문 계급의 지적 권위와 사회적 권력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육과 지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과연 모든 사람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7세기 인도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으로 이끌어갑니다. 네 번째 장, 사회 질서입니다. 바로 네 가지 카스트, 즉 사성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사회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네 개의 계급, 즉 사성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제사를 주관하고 지식을 독점하는 사제이자 학자인 바라문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결함과 고귀함의 상징이었죠. 그 아래에는 나라를 다스리고 지키는 왕족과 전사인 크샤트리아가 있습니다. 사회의 팔과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죠. 세 번째는 상업과 무역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상인 계급, 바이샤입니다. 이들이 사회 경제계 엔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계급을 떠받치는 가장 넓은 기반인 슈드라가 있습니다. 농업과 노동을 담당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역할이었죠. 현장은 이 네 계급이 마치 맑은 물과 흐린 물이 섞이지 않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각자의 역할과 지위가 얼마나 명확하고 엄격하게 구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사회 질서는 아주 엄격하고 세세한 규칙들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바로 섞이지 않음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사회적인 권장사항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철칙이었죠. 다른 카스트와는 어울리지 않았고, 특히 다른 카스트와의 결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기였습니다. 심지어 길을 걸을 때조차 서로 다른 길을 이용할 정도로 물리적인 분리가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정절이 매우 강조되어서 한번 결혼한 여성은 남편이 죽더라도 재혼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규범이었습니다. 현장은 이 네 가지 주요 카스트 외에도 그 사이에서 파생된 수많은 혼합계급 집단이 존재하며 그들 역시 각자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정말 복잡하고 견고한 사회 시스템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나 복잡하고 엄격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질서는 어떻게 유지되었을까요? 누군가 규칙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섯 번째 장, 통치와 형벌입니다. 이 거대한 사회를 지탱했던 법과 군사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인도의 군대는 크게 네 가지 병종으로 구성된 아주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첫째는 코끼리 부대, 둘째는 전차부대, 셋째는 기병대, 그리고 넷째는 보병대입니다. 상상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지죠? 군인이 되는 것은 용맹한 집안의 세습적인 의무였고, 이들은 평상시에는 궁성을 지키는 근위대 역할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선봉에 섰습니다. 코끼리 부대는 튼튼한 갑옷을 입은 코끼리의 상하에 날카로운 칼을 달아서 돌진했고, 전차 부대는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기병대는 빠른 기동성을 살려 적을 추격하고, 보병대는 큰 방패와 긴 창 또는 칼로 무장한 날렵하고 용맹한 전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장은 이들의 무기가 모두 굉장히 예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법제도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현장은 아주 의외의 기록을 남깁니다. 정부가 정직하고 단순하며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신체에 직접 고통을 가하는 형벌이 없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벌금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당시 다른 지역에 가혹하기 짝이 없었던 형벌 제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관대하고 진보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에 관대였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관용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주 가혹한 처벌이 뒤따랐습니다. 예를 들어 군주에게 해를 끼치려는 반역죄를 저지르면 평생 감옥에 갇히는 종신형에 처해졌습니다. 부도덕한 행위나 불충을 저지른 자는 코나 귀, 손이나 발을 잘리는 끔찍한 형벌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나라 밖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의무나 부모에 대한 효도를 저버린 자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나 마을 밖의 황무지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범죄에는 관용을 베풀지만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이중적인 사법체계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서 인간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진실을 가리기 어렵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심판, 즉 신에게 직접 판결을 맡기는 네 가지 시련입니다. 정말 드라마틱하죠. 첫째, 물의 시련은 죄인과 돌을 함께 물에 가라앉혀서 돌은 가라앉았는데 사람이 떠오르면 무죄였습니다. 둘째, 불의 시련은 시뻘겋게 달군 쇠를 혀로 핥아서 상처가 없으면 무죄였고요. 셋째, 무게의 시련은 저울의 한쪽의 죄인이 다른 쪽에 돌을 놓고 재서 죄인이 돌보다 무거우면 무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의 시련은 동물에게 독약을 먹여서 그 반응을 보고 유무죄를 판단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정말 기이하고 비과학적이지만 이 방법들은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믿었던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이제 현장의 기록을 따라온 여정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 법, 군대 같은 거대한 구조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존경의 문화입니다. 7세기 인도인들은 9단계로 나뉘는 정교한 경례법으로 서로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존경을 표하는 방식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9단계로 아주 세밀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가벼운 인사는 말로 안부를 묻거나 고개를 살짝 숙이거나 손을 들거나 합장하는 정도였죠. 이건 아마 우리에게도 익숙한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존경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몸은 점점 더 땅으로 낮아졌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다음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엔 손과 무릎을 모두 땅에 대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가장 극진한 존경의 표현은 팔꿈치와 무릎 그리고 이마까지 5부위를 땅에 대는 오련투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온몸을 땅에 완전히 엎드리는 오체투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교한 예법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관계와 위계에 따른 세밀한 에티켓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현장에 그려낸 7세기 인도는 이름의 유래부터 지리, 의식주, 교육, 사회구조, 그리고 예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정교한 질서와 위계 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제자리에 있는 듯한 이 견고한 사회 구조 속에서 어쩌면 사람들은 혼란 없는 안정감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유나 가능성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길을 걸어야 했던 세상, 이토록 질서로 정의된 세상에서 그들이 얻은 것과 동시에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장의 위대한 기록, 대당서역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7세기 인도는 정말이지 심오한 철학,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기이한 풍습, 그리고 거대한 전설들이 살아 숨쉬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현장은 인도의 심장부에서 그 문명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본 세상은 뭐랄까, 신과 인간, 질서와 혼돈, 지혜와 미신이 마구 뒤섞인 아주 거대한 세계였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현장이 아주 꼼꼼하게 남긴 기록을 따라서 그 사회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땅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풍습, 법률, 사회 계급까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보통 여행기라고 하면 어디를 갔고 뭘 봤다, 이런 장소 중심의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은 좀 달랐어요. 그 땅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덕분에 우리는 아주 복잡하고 다층적인 7세기 인도의 모습을 마치 사진을 찍어놓은 것처럼 생생하게 엿볼 수 있게 됐죠. 당시 당나라 사람들이 그 땅을 부르던 이름부터가 정말 시적이에요. 바로 인두인데요. 이게 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 하필 달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참 멋져요. 달이 캄캄한 밤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이 땅의 성현들이 무지라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이끌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죠.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의 이상을 담은 이름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존경받던 계급이 바로 바라문이었는데, 이들의 명성이 워낙 대단해서 아예 나라 전체를 바라문국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하니 그 위상이 짐작이 가시죠? 그 사회의 구조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바로 4개의 계급, 사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카스트 제도라고 부르는 바로 그거죠. 제일 위에는 학문과 제사를 담당하는 바라문, 그 아래는 왕과 전사 계급인 크샤트리아, 다음은 상업에 종사하는 바이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사를 짓는 슈드라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직업 구분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계급 간의 벽이 얼마나 높았냐면 서로 결혼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다니는 길조차 달랐다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절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였던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도 굉장히 체계적이었습니다. 왕이 가진 땅에서 나오는 수입을 딱 4가지 용도로 나눠서 썼다고 해요. 첫째는 국가와 종교를 위한 제사에, 둘째는 관리들의 월급으로, 셋째는 뛰어난 학자들에게 상을 주는데,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여러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가만 보면 종교, 행정, 학문, 그리고 복지, 이 네 가지가 국가 재정의 균형을 딱 맞추고 있었던 거죠. 정말 합리적이지 않나요? 현장은 이런 거대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아주 사소한 일상에도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옷 입는 방식, 밥 먹는 법, 그리고 특히 위생관념 같은 것들이요. 옷은 바느질하지 않은 천을 그냥 몸에 두르는 식이었고 용변을 보고 나면 반드시 몸을 씻었대요. 심지어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은 딱 한 번만 쓰고 버릴 정도로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니 정말 놀랍죠. 건축물에 대한 묘사도 아주 인상적인데요. 특히 사원은 온갖 정교한 조각과 화려한 그림으로 장식된 그야말로 예술 작품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이 카스트 제도가 정말 삶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예가 또 있습니다. 바로 마시는 술의 종류까지 계급별로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크샤트리아 같은 전사 계급은 포도나 사탕수수로 만든 술을, 바이샤 같은 상인 계급은 좀 더 독한 발효주를 마실 수 있었죠. 하지만 최고 계급인 바라무는 술 대신 과일즙만 마셨고 반대로 가장 낮은 계급은 딱히 제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술 한 잔 마시는 것에도 신분이 드러나는 사회였던 거죠. 교육열도 대단했습니다. 아주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있었는데요. 보통 7살이 되면 실담이라는 입문서로 글자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걸 떼고 나면 오명이라고 불리는 5가지 전문 분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언어학인 성명, 기술과 예술을 다루는 공교명, 의학인 의방명, 논리학인 인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교 철학인 내명. 이 5가지를 모두 섭렵해야 비로소 진정한 지식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과정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만약 범죄가 일어났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처럼 CCTV나 과학 수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장은 이때 사용되던 아주 기묘하고 극적인 재판 방식을 목격하게 됩니다. 증거가 없는 피고인은 그야말로 신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방법은 4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하나가 정말 살벌합니다. 첫째는 물의 심판. 사람을 돌과 함께 자루에 넣어 물에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뜨면 무죄. 둘째는 불의 심판. 뜨겁게 달군 쇠를 혀로 핥아서 데이지 않으면 무죄라고 합니다. 셋째는 저울 심판. 사람과 돌을 저울에 달아서 사람이 돌보다 무거우면 무죄. 마지막은 독의 심판. 말 그대로 독을 먹여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 모든 게 결국 진실은 신만이 알고 있고 신은 무고한 사람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에서 나온 방식들이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재판이죠. 자, 이렇게 사회제도나 풍습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현장은 그가 방문했던 여러 왕국에 전해져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들도 빼놓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주와 예언, 그리고 기이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냐 여크부자라는 아주 큰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 도시에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꼽추 처녀들의 도시.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 기원에는 한 수행자의 분노와 끔찍한 저주에 얽힌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강가에서 수천 년 동안이나 수행하던 대수선인이라는 아주 도력이 높은 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가에서 노는 왕의 아름다운 딸들을 보고 그만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곧장 왕궁으로 찾아가서 공주 중 한 명과 결혼시켜달라고 요구하죠. 왕이 딸들에게 물어봤지만 99명의 공주가 모두 그 늙은 현인과의 결혼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 현인이 엄청나게 분노하며 끔찍한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가 내뱉은 저주는 이랬습니다. 99명의 딸들은 당장 허리가 굽어 꼽추가 되고 모습이 추해져서 평생 시집도 못 가게 될 것이다. 이 저주의 말이 끝나자마자 정말로 공주들의 허리가 굽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도시가 꼽추 처녀들의 도시라는 슬픈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세월이 흘러 현장이 바로 이 전설이 깃든 땅을 방문했을 때 당대 인도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하루샤 왕, 기록에는 게이랑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왕과 아주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하르샤 왕은 멀리서 온 이 승려의 고향, 즉 당나라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특히 당나라 황제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왔던 터라 현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대당국은 어디에 있소? 여기서 얼마나 멉니까?
이 질문에 현장은 정말 승렬하게보다는 마치 당나라의 외교관처럼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의 나라에 대해 설명합니다. 대당은 인도에서는 마하치나라고 불리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 황제께서는 과거 진왕이라 불리셨는데 분열된 나라를 통일하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신 영웅이십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백성들은 진왕 파진학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황제님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들은 하르샤 왕은 아주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현장의 여정은 그 하이라이트로 향합니다. 바로 고대 세계 최고의 지성이 모였던 곳. 말하자면 고대 인도의 하버드라고 할 수 있는 전설적인 날란다 사원입니다. 날란다의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곳에 머물며 공부하던 학생들의 숫자만 무려 10,000명에 달했다고 하니깐요. 이건 그냥 절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학문 도시였던 거죠. 모두가 오직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모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입학시험이 그야말로 넘사벽이었거든요. 정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지원자 열의 7, 8은 그냥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가야만 했답니다. 합격률이 20%도 채 안 됐던 거죠. 명성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기록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설령 날란다 출신이라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인도 어디를 가던 큰 존경을 받는다. 이 한 문장만 봐도 날란다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죠. 그야말로 최고의 명문이었던 겁니다. 이곳에는 그야말로 레전드급 학자들이 줄비했습니다. 불교 교리를 수호했던 호법, 글 잘 쓰기로 유명했던 덕혜와 견해 같은 분들이 있었죠. 특히 계현이라는 스님은 30살의 젊은 나이에 다른 종교의 최고 논객을 토론으로 완전히 이겨버려서 그 상으로 마을 하나를 통째로 받기도 했답니다. 또 세친보살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원래는 대승불교를 엄청 비판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형의 지혜에 너무 큰 감명을 받은 나머지 부끄러워서 자기 혀를 잘라버리려고 했대요. 그때 형이 말리면서 그 혀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대승불교를 널리 알려라고 해서 이후 대승불교 최고의 학자가 되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현장은 자기가 직접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 듣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의 스리랑카, 당시 실론섬에 대한 전설은 정말 오싹하면서도 흥미진진한데요. 난파된 상인들과 아름다운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에게는 끔찍한 비밀이 있었죠. 이야기는 시말라라는 아주 부유한 상인이 500명의 선원들과 함께 보물을 찾아 바다로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대한 태풍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고 이들은 이름 모를 외딴 섬에 표류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섬은 마치 낙원 같았어요. 아름다운 여인들이 나타나서 이들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고 사랑을 나눠주기까지 합니다. 선원들은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건 끔찍한 함정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들의 정체는 바로 사람을 잡아먹는 악귀, 나찰이었던 겁니다. 이 섬은 그들의 감옥이자 사냥터였던 거죠. 절망에 빠진 이들 앞에 어느 날 신비한 천마, 즉 하늘을 나는 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여인들의 정체를 알려주면서 탈출할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하죠. 내 갈기를 꽉 잡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이 재앙에서 구해주겠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 것. 천마를 타고 바다를 건너 도망치는데 바로 그때 섬에서 나찰들이 아이들을 안고 나타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여보, 우리를 버리고 어디 가세요? 하면서요. 이 애절한 목소리에 그들과 사랑을 나눴던 기억이 떠오른 선원들은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 말에서 떨어져 다시 나찰들에게 붙잡히고 말죠. 오직 리더였던 시말라만이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말라에게 버림받은 나찰 여왕이 복수를 위해 그의 고향 왕국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그 나라 왕을 유혹해 왕비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동료 나찰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이 끔찍한 참상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시말라를 백성들은 새로운 왕으로 추대합니다. 왕이 된 시말라는 군대를 이끌고 다시 그 저주받은 섬으로 쳐들어가 나찰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시말라 왕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론섬의 건국 신화라는 거죠. 이번에는 좀 척박한 사막 지역으로 가볼까요? 이곳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쿠사타나라는 왕국이, 놀라지 마세요, 쥐 군대의 도움으로 나라를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흉노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왕은 절망에 빠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사막의 신성한 쥐들에게 간절히 기도를 올렸는데 그날 밤 꿈에 거대한 쥐가 나타나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투 당일 아침 흉노 군사들이 일어나 보니 갑옷을 묶는 끈, 활시위, 말 안장 같은 가죽으로 된 군장비가 전부 쥐떼를 갉아먹혀서 너덜너덜해져 있었던 겁니다.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된 흉노 군대는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죠. 이 기적 같은 승리 이후 쿠사타나 왕은 나라를 구해준 쥐들을 기리기 위해 아주 큰 사당을 짓고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책의 마지막 부분은 이 위대한 책 대당서역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한 사람의 17년이라는 기나긴 여정이 어떻게 한 권의 책으로 남게 되었을까요? 이 책의 집필을 도운 변기라는 스님이 있었는데요. 그는 서문에서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부족한 재주로나마 현장 법사님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제 배움이 얕아 혹시 내용이 빠지거나 불필요한 말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라고요. 현장의 위대한 업적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책의 편체는 당태종 황제가 직접 지시한 국가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서역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담긴 보고서이자 불교라는 새로운 사상을 담은 보물이었기 때문이죠. 변기는 황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현장이 보고들은 모든 것을 이 위대한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남긴 기록이 1000년이 넘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한 시대 전체를 이토록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세상을 알고자 했던 한 승려의 위대한 열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사라져버린 이 거대한 문명의 모습을 영원히 알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한 스님의 17년간에 걸친 그 고독했던 여정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요, 진짜 위대한 여정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가 붓을 드는 순간 잉크와 종이 위에서 사라졌던 거대한 세계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여정 말입니다. 바로 불멸의 기록, 대당서역기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지금부터 한 인간의 발자취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는 역사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현장은 이제 당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과 귀, 그리고 기록하는 손은 여전히 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7세기 인도의 심장부를 아주 깊숙이 꿰뚫어보고 있었죠.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기록에 담아낸 인도의 생생한 모습, 그들의 관습과 믿음, 그리고 신비로운 전설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보시죠. 와,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성질은 급하지만 마음은 올곧고 돈 문제는 명확하며 정의를 숭상한다. 이게 그냥 쓱 보고 쓴 글이 아니에요. 현장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이방인의 눈으로 7세기 인도 사람들의 기질과 정신세계까지 정확히 꿰뚫어본 정말 뛰어난 관찰자였던 겁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히 땅을 밟는 지리적 탐험을 넘어서 한 문명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의 과정이었던 거죠. 자, 이제 현장의 기록이 인도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그 사회 구조의 핵심인 카스트 제도로 들어갑니다. 정신세계를 이끄는 브라만, 나라를 다스리고 지키는 크샤트리아, 경제를 움직이는 바이샤, 그리고 이 모든 사회를 밑에서부터 떠받치는 농업과 노동의 슈드라. 현장은 이 네 계급이 서로 결혼조차 하지 않는 아주 견고하고 분리된 세계를 이루고 있다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직업이 다른 걸 넘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인도의 사회가 이렇게 딱 네 가지로만 나뉘는 간단한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현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 4개의 큰 기둥 말고도 그 경계선에 존재하는 수많은 혼합 카스트의 존재를 기록한 거죠. 이들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해서 이걸 일일이 다 기록하는 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7세기 인도가 훨씬 더 다층적이고 복잡한 모자이크 같은 사회였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7세기 인도의 교육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실담이라는 기초적인 글자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7살이 되면 세상을 이해하는 5가지 학문, 그러니까 오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언어학, 의학, 논리학, 철학, 심지어 공예기술까지 거의 오늘날의 종합대학 커리큘럼과도 같았죠. 스승은 제자를 아주 깊이 있게 지도했고 어떤 학자들은 학문을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 방에 갇혀서 공부할 정도의 열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3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배움을 마치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니 정말 지식에 대한 경외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사회의 정점에 있던 브라만 계급은 사베다라고 불리는 4가지 경전을 거의 독점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종교책이 아니에요. 뭐랄까 삶의 모든 것을 담은 백과사전 같은 거였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다룬 수, 제사의식을 정리한 사, 병법과 예절을 논하는 평, 그리고 각종 기술과 의술을 집대성한 술까지. 사실상 삶의 모든 지혜를 망라한 이 경전들이야말로 브라만 계급이 가진 권력과 지혜의 원천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만약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진실을 가릴 수 없을 땐 어떻게 했을까요? 7세기 인도에서는요, 신에게 직접 판결을 물었습니다. 바로 실현재판이라는 건데요. 물, 불, 무게, 독, 이 4가지 실현을 통해서 유모죄를 가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의 실현, 돌에 묶어서 물에 던졌는데 돌은 가라앉고 사람이 떠오르면 무죄다? 와, 정말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신의 뜻을 확인하는 가장 엄숙하고 진지한 절차였던 겁니다.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 정의를 구현한다고 믿었던 그들의 세계관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현장의 기록 중에서 정말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 자타카인데요. 특히 굶주린 어미 호랑이와 그 새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그냥 던져버린 마하사뜨바 왕자의 이야기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무엇인지 그 궁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장은 바로 그 전설이 깃든 유적지에 직접 서서 모든 생명을 향한 그 무한한 희생정신을 온몸으로 느끼고 기록했던 겁니다. 현장의 펜은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만 담은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스며있는 아주 신비로운 전설들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았죠. 선인의 청원을 거절했다가 저주를 받아서 등이 굽어버린 99 공주의 슬픈 전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곱사등이 처녀들의 도시라는 뜻의 카냐쿠브자라는 이름을 갖게 된 도시 이야기. 이런 기록들 덕분에 대당서역기는 단순한 지리 정보를 담은 책을 넘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상상력과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한편의 문학작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7년 동안 어마어마한 지식의 보물을 모았어요. 하지만 진짜 실현은 어쩌면 지금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한 나라의 국부와도 바꿀 수 없다는 그 수많은 경전과 불상을 짊어지고 떠나올 때와 똑같이 험난한 그 길을 다시 되짚어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목숨을 건 귀향길에 오른 것입니다. 이 여정의 스케일을 숫자로 한번 느껴보시죠. 17년이라는 세월, 100개가 넘는 나라, 5만 리가 넘는 거리. 지금처럼 비행기나 자동차가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오직 자신의 두 발과 약간의 가축에 의지해서 이 모든 걸 해낸 겁니다. 이건 그냥 여행이 아니에요. 한 인간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돌아오는 길이 결코 레드카펫이 깔린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도로 향할 때 그를 위협했던 그 혹독한 설산의 추위, 끝없는 사막의 열기, 돌아오는 길에도 똑같이 마주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젠 자기 목숨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죠. 인류의 지혜가 담긴 이 경전들을 지켜내야 했으니까 훨씬 더 절박하고 외로운 싸움이었을 겁니다. 한 스님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정말 삽시간에 대륙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문은 제국의 심장,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당태종과 위대한 국법승, 현장, 이제 역사를 뒤흔들 두 거인이 마주하게 됩니다. 황제는 현장을 딱 보자마자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지녔는지를요. 이건 그냥 책상머리에서 나온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17년 동안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본 살아 숨쉬는 서역의 정보, 제국을 다스리고 확장하려는 황제에게는 그 어떤 황금보다도 탐나는 보물이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요, 뭐랄까,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 같았어요. 한쪽에는 서역의 정보를 통해서 제국의 영광을 꿈꾸는 세속적 권력의 정점, 당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게 높은 벼슬을 주면서까지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널리 퍼뜨리는 것, 그 영적인 사명감 하나로 불타는 승려 현장이 있었습니다. 두 거인이 같은 것을 보았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나라의 2인자,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급 자리를 제안받은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제안이죠. 그런데 현장은 망설임 없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표는 부귀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17년간의 그 모든 고난은 오직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함이었고 그는 남은 인생 역시 그 길을 묵묵히 걷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굳건한 신념, 이게 바로 현장이라는 인물을 정말 위대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관직은 거절했지만 현장은 황제의 또 다른 제안은 받아들입니다. 바로 17년 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책으로 남기라는 명령이었죠. 이건 정말 현명한 타협이었어요. 황제는 그토록 원하던 서역의 생생한 정보를 얻게 되고 현장은 앞으로 남은 평생을 바칠 경전 번역 사업에 대해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엄청난 책, 대당서역기는 과연 누가 쓴 걸까요? 기록을 한 사람은 제자 병기였지만 진정한 저자,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만들어낸 사람은 바로 현장입니다. 그는 17년이라는 긴 여정을 마치 사진처럼 완벽하게 기억해냈고 그 방대한 지식을 입으로 풀어냈습니다. 제자 병기는 스승의 그 살아있는 목소리를 받아 적어서 하나의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엮어낸 것이죠. 스승의 경험과 제자의 필력이 만난 정말 완벽한 협업이었습니다. 이 책을 쓰는 작업은 그냥 개인적인 회고록 작업이 아니었어요. 황제가 직접 지시한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현장이 장안에 돌아온 지 불과 몇 달 만에 시작해서 단 1년 만에 이 방대한 책을 완성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속도예요. 이건 당나라 최고의 엘리트들과 자원의 총동원되었음을 의미하고요. 황제가 이 기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대당서역기는 단순한 여행기를 뛰어넘는 걸작이었습니다. 총 12권에 걸쳐서 100개가 넘는 나라의 지리, 풍속, 정치, 역사, 전설까지 그야말로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7세기 중앙아시아와 인도의 모든 것을 담아낸 살아있는 백과사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1400년 전에 쓰인 이 낡은 책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대당서역기가 남긴 시대를 초월한 유산, 그 엄청난 가치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400년,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이 기나긴 세월 동안 대당서역기는 잊혀진 왕국들의 역사를 복원하고 사라진 도시들을 찾아내는 거의 유일한 열쇠 역할을 해왔습니다. 만약 이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시아 역사의 거대한 부분을 영원히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책의 가치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왕국들은요, 이 책에 이름이 나오는 게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예요. 만약 이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나라가 역사 속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영원히 몰랐을 겁니다. 예를 들어 고고학자들이 전설로만 여겨졌던 위대한 불교대학 날란다의 유적을 흙 속에서 다시 찾아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현장의 상세한 묘사를 한 줄 한 줄 따라가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건 그냥 책이 아니라 과거로 가는 지도 그 자체인 셈이죠. 어떻게 한 사람의 진리를 향한 그 순수한 열망이 담긴 발자취가 1000년이 넘는 시간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길이 될 수 있었을까요? 현행의 여정은 개인의 깨달음을 위한 구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망이 남긴 기록은 인류 전체를 위한 위대한 역사적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은 오늘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